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의 오디오북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인숙 작가의 단편소설 모텔 알프스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텔 알프스를 발음하니까 몇 년 전에 케이블 TV에서 방영했었던 호텔 델루나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는데요. 물론 이 소설과 그 드라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비슷해서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네, 윤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둘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같이 살게 되었죠. 그렇게 꿈같던 윤의 삶은 그러나 남편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헤어나오기 힘든 굴레에 갇히게 되는데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는 하는데 끝이 뻔히 보이는 인생이라면 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설 읽기를 시작할게요. 단잠과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텔 알프스, 김인숙.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것은 짙은 어둠과 굵은 빗줄기뿐이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으나 세상은 삽시간에 어둠으로 물들고 그 어둠을 가르며 마치 하늘이 찢어져 내리는 듯한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실내 기온도 뚝 떨어져 갑자기 팔뚝에 소름이 돋아올랐다. 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뚝의 맨살을 더듬었다. 어둠을 가르며 떨어져 내리는 빗줄기의 소리가 너무 거세 살이 아픈 느낌이 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벌써 열흘 가까이 이어져 오던 폭염을 씻어내리는 반가운 소나기였지만 소나기치고는 좀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어쩌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연인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은 걷는다기보다는 떠밀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와중에도 승용차들은 와이퍼를 분주하게 움직이며 언덕 아래의 차도로 연신 방향을 틀고 있었다. 비 때문에 승용차들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산을 쓴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다. 폭우가 아니라 세상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사랑을 나눠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난데없는 어둠과 빛 속을 헤엄쳐 그들만의 밀폐된 공간을 찾아들고 있는 것이었다. 프런트에 나와 청승맞게 바깥을 내다보던 사장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사장이 문 밖을 내다보고 있던 1시간 남짓, 언덕 아래의 2차선 도로로 들어서는 승용차는 10대도 넘었지만 그 중의 한 대도 다시 언덕길을 올라 모텔 알프스의 주차장 입구로 들어선 차는 없었다. 1년 전의 대대적인 개축에도 불구하고 그 1년 사이에 새로 들어선 고급 모텔들로 말미암아 알프스는 개축 전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안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지 못한 여관이 되어버렸다. 비 내리는 날의 반짝 호황을 기대하듯 사장은 비가 퍼붓기 시작하자마자 프런트에 나와 주차장 입구를 내다보았지만 사실 사장은 지금 비어있는 객실을 더 염려해야 할 형편이었다. 열흘 전 장마의 마지막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한밤중의 폭우가 무지막지하던 날 난데없이 객실에 비가 새는 소동이 일어났다. 침대 위에 설치된 간접 조명 등을 타고 빗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리다가 나중에는 쏟아붓듯 했다. 그때 그 객실에 들었던 투숙객은 중년의 남녀였는데 그때까지 일을 채 치르지도 못했는지 환불을 요구하는 남자의 얼굴이 사장을 때려 죽일 듯 했다. 이튿날 새벽 비가 무릎까지 들어찬 지하 세탁실에는 새끼 고양이들의 시체가 둥둥 떠 있었다. 폭우 속에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빈 객실에
양동이 세숫대야가 군데군데 놓이고 남자 직원들이 옥상에 올라가 방수천을 뒤집어 씌우며 난리를 피우는 동안 고양이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그 구슬픈 고양이 울음소리는 새끼를 잃은 어미의 것이었던 모양이다. 남자 직원들이 고양이 시체를 건져낼 때 여전히 비가 내리는 창틀에서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대적인 개축을 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에 뒤통수를 맞아도 되게 맞은 사장은 남자 직원들이 고양이 시체를 비닐봉지에 담아낼 즈음에는 거의 기진맥진해 버린 듯 했다. 지하 계단에 멍청히 서서 직원들이 비켜갈 자리도 내주지 않은 채로 그는 다만 홀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내 집에서 새끼를 내는 놈들도 있는데, 꼭 내 집이어야만 한다는 놈들도 있는데. 사장의 목소리가 어찌나 차량맞던지 젊은 직원들은 늙은 사장이 혹시 그 고양이 새끼들을 땅에 묻어주라고 하지는 않을까 잠시 멈칫거리기까지 했지만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알프스가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했다. 사장은 건물 개축 등으로 인해 엄청난 은행 빚을 끌었었으나 알프스의 경영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었다. 알프스를 살리기 위한 사장의 안간힘은 눈물겨울 지경이었다. 그는 툭하면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를 내놓곤 했는데 그건 냉장고에 무료 음료수를 더 많이 넣어둔다든가 좀 더 획기적인 비디오들을 구비해 놓는다든가 콘돔을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용 전용 세척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객실마다 비싼 생화를 꽂아놓는 것에까지 이르렀다. 청소원들을 닥달하는 정도도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은 직접 객실을 돌아다니며 빈 객실의 청소 상태를 점검하곤 했는데 욕조나 변기에 물기가 남아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손바닥으로 직접 변기를 문질러 보는가 하면 시트에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기까지 했다. 청소원들은 죽을 맛이었다. 평일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으나 인근의 다른 모텔들에는 더 이상 빈 객실이 없어서 알프스까지 하루에 몇 회전씩을 돌아야 하는 주말 같은 경우 휴지통을 비우고 시트를 갈고 욕실을 세제로 닦은 뒤 다시 마른 걸레질을 해야 하는 객실 청소는 거의 전쟁처럼 치러졌다. 사장은 그런 운 좋은 날의 손님들을 모두 단골로 묶어놓겠다는 듯이 청소원들을 몰아치고 또 몰아쳤으나 20개의 객실이 절반 정도라도 차는 날은 한 달을 통틀어 손에 꼽을 지경이었다. 모텔 알프스는 신도시의 외곽에 위치했다. 예전에는 논과 바쁜이던 벌판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 아파트촌 주변으로 카페와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후죽순격으로 러브호텔들이 들어섰다. 모텔 알프스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여관이었다. 다른 러브호텔들이 들어서기도 전, 카페와 나이트클럽들이 들어서기도 전, 신도시가 완전히 재조성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최근 몇 년 사이 5층, 6층씩 되는 고급 모텔들이 들어서 모텔 밀집 지역을 이루기 전에는 위치도 가장 좋은 곳이어서 언덕 위의 빨간 벽돌집이 멋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때 알프스는 욕실 표시에 알프스장이라고 씌어진 촌스러운 간판을 붙이고 있었지만 1년 전 개축 뒤에는 외벽의 빨간 벽돌이 대리석 무늬로 바뀐 것과 함께 간판에서도 욕실 표시와 장자는 떨어져 나갔다. 알프스장은 알프스 모텔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러나 윤은 예전의 알프스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윤은 결혼 전이었고 남편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그녀를 안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다. 남편은 언제든 어디서든 그녀를 만지고 싶어 했다. 거리를 걷고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는 온통 언제 어디서 그녀를 만질 수 있겠는지만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으슥한 거리, 구석진 자리, 삼류 동시 영화 상영관, 그리고 밀폐된 방에 있는 식당.
그는 그녀를 만지기 위해 걷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았다. 그때 윤은 그의 어디를 그렇게 사랑했던가? 그녀를 만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간절한 손길, 소망과 떨림으로 가득 찬 눈빛,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고 애절하게 반복되던 애원.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열렬하게 원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식사비나 영화표 값을 아껴 값싼 여관을 찾아 돌아다녔고 허겁지겁 일을 치른 뒤에는 한두 시간 만에 그 여관을 되돌아 나오곤 했다. 그 숱한 여관들 중에 알프스장이 있었다. 그곳이 그녀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모텔 알프스와 같은 곳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의 다른 여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모텔 알프스의 일자리를 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입구를 들어설 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그곳이 아닌 예전의 알프스장을 기억하고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날 그녀가 모텔 알프스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던 날, 하필이면 모텔 바깥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러브호텔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사장실 창문 바깥으로는 모텔 밀집 지역으로 들어서는 언덕 아래의 2차선 도로가 보였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 깜빡이를 켰던 차들은 시위대를 발견하곤 재빨리 직진을 해버렸다. 그 즈음 인근의 모텔들은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건물 개축을 하느라 은행 빚을 쏟아붓자마자 곧바로 닥쳐온 그 엄청난 사태는 다른 모텔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알프스로서는 거의 치명적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장이 시위대의 구호 소리를 막기 위해 창문을 닫다 말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럼 사랑은 어디서 하라는 거야? 차 안에서 해? 차 없는 놈들은 물레방앗간에서 하고? 그럴 만한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윤은 그만 웃음을 터뜨려버렸다. 사장이 기막히다는 듯 그녀를 돌아보았으나 그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이 다가온 이후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웃음은 아마도 그날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사장은 화가 나서 이 아줌마가 허파에 구멍이 뚫렸나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웃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난데없이 튀어나온 물레방앗간이라는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말 때문이었을까? 그럼 사랑은 어디서 하라는 거냐니? 사장은 정말 모텔 알프스의 20개 객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들을 사랑이라고 믿는 것일까? 모텔 알프스에서 윤은 매일같이 그녀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흘린 체액들을 닦아내고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구겨진 휴지를 모아 쓰레기 봉지에 넣고 욕조에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변기 속을 닦는다. 침대 시트는 땀과 체액 그리고 때로는 핏자국들로 더럽혀져 있다. 쓰러진 술병들과 꽁초와 침이 가득한 잿더리, 구멍난 스타킹과 더럽혀진 팬티, 정액이 고인 채로 구겨져 있는 콘돔, 한 짝뿐인 귀고리와 넥타이 핀. 윤이 모텔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쓰레기뿐이었다.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쓰레기 봉지에 넣고 시트를 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마지막으로 라벤더 향의 방향제를 뿌리고 객실의 문을 닫을 때 윤이 느끼는 것은 육체에 대한 환멸이었다. 그리고 그건 윤으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기도 했다. 윤이 집에 가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다. 다른 청소원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귀가를 했지만 윤은 아예 일주일 내내 집에 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윤이 모텔 일을 하게 된 것도 실은 집 밖의 잠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모텔에 있는 동안 그녀는 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모텔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딴살림이라도 차린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눈치였다. 일주일 만에 집에 들렀다가 하룻밤도 자지 않은 채 집을 나서던 날, 윤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시어머니의 기척을 느꼈다. 70 노인네의 미행은 서툴기가 짝이 없어서 집의 대문을 나설 때부터 윤은 이미 그 기척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윤은 시어머니가 오래 그녀를 쫓아오도록 놓아두었다. 그녀는 일부러 버스 정류장을 한 정거장이나 지나쳐 걸었고 알 수 없는 골목길들을 꼬불꼬불 돌았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윤은 점점 그 일이 재미있어졌다. 빠르게 걷다 느리게 걷기를 반복하는 윤의 눈빛이 밤고양이처럼 빛나고 목덜미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노인네는 악착같이 윤의 뒤를 쫓았다. 윤이 노인네를 향해 벼락같이 돌아선 것은 자신도 알 수 없던 골목길이 막다른 길이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자신의 존재를 남김없이 노출당한 노인네의 얼굴이 잠시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곧 표독스러워졌다. 윤을 노려보는 눈에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적의가 맹렬하게 빛났다. 그날 둘은 낯선 골목길에서 서로의 머리카락을 뽑아가며 육탄전을 벌였다. 습관처럼 이를 앙다문 채 소리를 내지 않는 싸움이었으므로 이 젊은 여자와 노인네의 치열하기 짝이 없는 싸움을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아무리 정정한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70 노인네였고 젊은 윤은 잠시 집에 머무는 동안 온몸의 힘이란 힘은 다 써버린 다음이었다. 둘은 남의 집 문간에 나란히 주저앉아 턱에 받친 숨을 골랐다. 잠깐 사이 그들에게 놀라 먼 곳으로 도망쳐버린 것 같던 불행이 다시 야금야금 그들의 턱 밑으로 다가들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척추신경을 다쳐버린 윤의 남편, 멀쩡히 살아있는 몸을 송장처럼 이고 벌써 3년째 한자리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아들. 불행은 언제 그들에게서 떠난 적이 있느냐 싶게 순식간에 그들의 온몸을 장악했다. 시어머니가 뼈만 남은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윤은 그런 시어머니의 쥐어 뜯겨져 나간 백발머리를 쓰다듬었다. 노인네는 그녀에겐 어머니였고 아기였고 원수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모텔에서도 윤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이 좀 아프다는 것과 그 아픈 남편을 시어머니가 보살피고 있다는 것 외에 윤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런 윤을 두고 윤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 나온 여자라느니 혹은 소방 맞은 여자라느니 뒷말들이 많았지만 윤은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았다. 윤은 다른 청소원들에게 늘 싹싹하게 굴었고 일을 할 때에는 몸을 사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우스운 소리를 하면 누구보다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객실 청소는 보통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지만 바쁜 시간에는 윤이 혼자서 객실 하나를 떠맡을 때도 있었다. 객실에는 반나마 남은 맥주병들이 아직 냉기도 가시지 않은 채 남아있곤 했다. 운이 좋을 땐 막에도 따지 않은 술병들도 간혹 있었다. 일에 몸을 사리지 않는 것에 반해 지금 당장 불이 난다고 해도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는 윤은 청소하러 들어간 객실에 한가하게 앉아 손님들이 남기고 간 맥주를 홀짝홀짝 들이켜는 것을 즐겼다. 김 빠진 맥주 한두 모금이 뼛속까지 스며든 고된 노동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러다가는 문득 세상 사는 게 뭐 별건가 콧노래도 흥얼거리고 싶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기도 했는데 기절할 듯이 놀라 깨어 일어나는 순간에 번번이 그녀의 이마를 서늘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몸을 일으켜 문 밖을 내다보고 문 열린 욕실 안도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커튼 뒤도 들춰보았다.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벽거울 속에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어리둥절하여 눈을 휘둥그레 뜬 한 여인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여자가 그녀를 보고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여자를 보고 있다. 윤은 그 시선의 집요함을 안다. 남편에게 기적 같은 것은 없음을 인정한 이후 그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놓아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싸우던 날
그런 날이 한두 번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돌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것인 것처럼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몸부터 씻겨주었다. 천금 같은 아들이 산송장이 되어 누워 있어도 시어머니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노인네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목욕이었고 또 하나는 돈벌이였다. 윤은 그날 시어머니에게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내밀고 그러고 나서는 남편을 등에 업어 욕실로 옮겼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마른 체형이었던 남편은 자리에 누운 3년 사이에 무섭게 살이 불었다. 그를 등에 올려 엎는데 일주일 전과는 달리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사이 그의 체중이 그렇게 늘었는가? 아니면 그녀의 몸이 이젠 더 이상 그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남편은 그녀의 몸의 변화를 금방 눈치챈 듯 싶었다. 몸을 잃어버린 뒤 남편은 몸에 대해서 예민해졌다. 느낄 수 없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윤의 몸에 대해서. 윤이 남편의 몸을 구석구석 닦은 뒤 마지막으로 세수를 시키려고 할 때 갑자기 남편이 윤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윤이 놀라 비명을 질렀으나 남편은 쉽게 윤의 손가락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윤이 본능적으로 그의 얼굴을 힘껏 밀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윤의 손가락을 이빨로 끊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욕실 바깥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동태를 낱낱이 살피고 있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가락을 깨물고 놓아주지 않을 때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마주치며 아주 끊어놓아라, 그년의 손가락을 하고 소리쳐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충동을 누르지 못한 채 욕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면 아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아들의 뺨을 때렸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들을 떠나 그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아주 도망가 버리는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했다. 눈앞이 깜깜했으므로 며느리가 그들 모르는 데에서 딴 서방질을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더욱 가혹했다. 노인네는 제정신이 아닌 듯 며느리의 뒤를 쫓고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석인 양 어르고 달래도 모자랄 며느리를, 그렇게 해도 붙어있을까 말까 한 며느리를 그렇게 폐악스럽게 쥐어뜯고 핥히면서, 그러나 노인네는 오로지 그때에만 그 젊은 여자가 여전히 자기 며느리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혼해서 남편의 사고가 있기까지 5년 동안 윤은 자식 하나 못 낳는 며느리라고 자신을 핍박하는 시어머니에게 심지어 연자 붙은 욕설까지 들어가며 살았다. 그러나 윤은 다소곳한 며느리였다. 남편의 사고가 있은 뒤에도 적어도 반년 정도는 여전히. 그런 윤에 대해서 동네에서는 칭찬이 자자했고 섣부르게 동사무소나 구청에 열부, 효부가 났다는 말을 들이미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윤은 시어머니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싸움질을 해대기 시작했고 2년 전년 욕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맞대거리로 반말을 놓았다. 열부, 효부 칭찬하던 동네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어떻게 구경을 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한 남자의 불행을 사이에 둔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은 오직 그때에만 불행에 빠진 한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떻든 자신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느꼈다. 거악스러운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윤은 벌써 오래전에 남편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렸던 2년 반 전에 벌써 그들 곁을 떠나버렸을 것이다. 윤은 아직 젊었고 아이 하나 딸리지 않은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온갖 불온한 욕망을 시어머니와의 싸움으로만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텔의 객실을 홀로 청소하다가 김 빠진 맥주를 홀짝홀짝 들이켜고 더럽혀진 침대 위에 누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는 순간 그녀는 다시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집요하게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그 시선을 향해 홀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숨을 놓으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하루에 20번도 더 빌었어. 정환수 떠놓고 빌 때가 있었으면 그렇게라도 했을 거야. 당신 편하고 나 편하고 당신 늙은 어머니도 편하라고. 다들 좋은 건 당신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당신의 쓸모없는 몸뚱어리는 나날이 살이 찌고 욕창으로 문드러진 등에도 살이 오르고, 그런 당신을 보면 마치 버러지 같았어. 그러니 당신 내 손가락 대신 내 목을 물어뜯어. 물고는 절대로 놓지 마, 당신. 당신이 내 손을 물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살아있는 몸일 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그런 짓. 살아있는 몸일 때는 내 목이라도 조를 수 있을 것처럼 튼튼하던 당신 팔목. 내 아랫배를 걷어차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을 것처럼 억세던 당신 다리. 그러나 당신은 늘 유순했고 다정했어. 그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억센 손이 내 몸을 만질 때 내 몸이 얼마나 자지러지게 떨렸는지. 아이도 만들지 못하는 쓸모없는 몸인데도 당신은 늘 나를 탐하고, 나는 그런 당신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다 뭐야?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을, 당신의 몸을 나는 이제 살찐 버러지처럼 바라보네. 사랑? 그딴 거 개나 물어가라고 그래. 나는 살아있던 몸이었던 당신을 이젠 잊었으니 사랑도 잊은 거야. 그러니 내가 당신을 아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 사랑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마. 당신, 그러면 안 돼. 내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는 건 미움 때문이야. 환멸과 분노 때문이야. 나는 당신이 내게 보여준 생의 놀라운 변화들이 무서워. 나는 내 앞에 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까 무서워. 자꾸 온 길로만 되돌아가게 돼. 그러나 왔던 길조차 절벽이네. 그 절벽을 넘으면 보일까? 당신 사랑했던 기억이, 당신이 내게 주었던 생의 기쁜 순간들이 보일까, 여보? 모텔에 러브체어가 들어오던 날, 그 신기한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 모텔의 전 직원들이 다 트럭 앞으로 몰려들었다. 윤도 청소복을 입은 채로 다른 청소원들의 사이에 끼어서 고개를 기웃거렸다. 의자처럼 생겼으나 의자라고는 할 수 없는 그 기묘하게 생긴 조형물이 첫 번째 상자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저기서 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누군가 탄성을 내지르듯 말하자 트럭의 젊은 기사가 씩 웃으며 설명서가 다 있어요 라고 대꾸했다. 사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란과 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을 끌어쓴 모양이었다. 사실 그 지역 안에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러브호텔은 거의 없었다. 콘돔을 무료로 구비해 놓거나 생화든 조화든 꽃병을 들여놓지 않은 러브호텔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사장은 그 뒤늦은 물건이 알프스를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진지했다. 그는 물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받침대와 등받이를 탁탁 두드려 보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그 물건에 올라앉기까지 했을 때 사람들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딱 멈추고 공연히 시선을 먼 데로 옮겼다. 그 겸연쩍은 침묵 속에서 오직 한 여자만이 참지 못한 채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사랑은 어디서 하라는 거야? 차 안에서 해? 차 없는 놈들은 물레방앗간에서 하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사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고 그 말과 함께 사장의 엉거주춤한 모습이 겹치면서 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장이 그 물건 위에서 기묘하고도 민망하게 짝이 없는 자세로 그녀를 노려볼 때까지도 그녀는 끝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러브 체어가 각 객실에 배치된 뒤 청소원들은 걸레 하나씩을 들고 그 새로운 물건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 각 객실로 들어갔다. 트럭 기사의 말처럼 설명서가 한 장씩 붙어 있었다.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그 물건에 올라앉아 연출할 수 있는 각종의 체위를 그려놓은 그림 설명서였다. 윤은 옆방에서 울려오는 다른 청소원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그림 속의 체위들을 훑어보았다. 사장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웃던 때와는 다르게 윤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 같은 게 퍼졌다. 그림들은 기괴하게 보이는 대신 유쾌하게 보였다. 윤은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러브 제어의 여기저기를 툭툭 두드려 보았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올라앉아 무슨 요동지를 치든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할 물건이었다. 툭툭 두드려 보다가 어깨에 억센 힘을 주고 물건의 받침대를 꾹 눌러보기도 했다. 러브 제어는 한 여자의 팔 힘 정도는 능히 받아낼 수 있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도 불안한 것처럼 윤은 조심스럽게 체어 위에 한 발을 올려 놓아 보았다. 꿋꿋했다. 마치 오래전 남편의 허벅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한 발이 마저 체어에 올라갔고 잠시 후 그녀는 받침대에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넓게 벌려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편안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윤은 그렇게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코를 킁킁거렸다. 어디선가 복숭아 냄새가 퍼져오는 것 같았다. 지방의 공사 현장을 떠돌며 중장비를 몰던 남편이 보름 만에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 봉투 속의 복숭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윤이 기겁을 하며 보름 만에 만난 남편을 피해 도망쳤고, 남편은 웃음을 터뜨리며 어린 소년처럼 그녀를 쫓아다녔다. 잘 익은 복숭아 냄새가 온 마당을 가득 채웠다. 윤은 마루 끝에 오독하니 앉아 복숭아를 씻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마당 수도가의 큰 함지박에 복숭아 털이 둥둥 떠다녔다. 그러나 남편의 손이 복숭아를 몇 번 문지르자 복숭아는 곧 매끈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뿌옇게 떠올랐던 털들은 말끔히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윤은 연신 팔과 목을 긁어대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뒷모습을 놓칠 수가 없어서 끝내 외면하지 않고 쳐다보았다. 복숭아를 씻는 내 남자. 복숭아를 씻는 내 남자. 남편이 불현듯 어깨를 돌려 잘 씻은 복숭아 하나를 마루 위의 그녀에게 던졌다. 윤이 엉겁결에 그 복숭아를 받아들고는 어쩔 줄 몰라하다가 한 입 베어 물었다. 윤의 입가로 손톱만한 크기의 두드러기가 툭툭 붉어져 올랐다. 그래도 행복한 그녀의 웃음. 복숭아 과육을 입가에 잔뜩 묻히고 두드러기가 돋아오른 한 여자의 행복에 겨운 미소. 그날 밤 남편은 그녀를 끌어안고 절정에 겨운 채 물었다. 하고 싶었지? 너도 하고 싶었지? 그때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가려워, 여보. 내 생의 이 숨가쁜 순간이 내 몸속 어딘가를 자꾸 가렵게 하나 봐, 여보. 나를 좀 긁어줘. 복숭아 털이 내 몸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제발 여보, 나를 좀 긁어줘. 털벗지 못한 복숭아 같은 내 몸을 힘차게 씻어 싱싱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 무엇이든 하렴. 러브 제어 위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편안하게 누워 윤은 홀로 중얼거렸다. 살아있는 몸일 때 너희들 무엇이든 하렴. 그렇게 하렴. 그렇게 중얼거리고 홀로 미소 짓고 눈을 뜨자마자 윤은 기절할 듯 놀라 의자에서 나동그라지듯이 떨어져 내렸다. 객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장이었다. 사장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아줌마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게 요지였다. 불같이 화를 내는 사장과 눈을 맞출 수가 없어 윤은 사장실의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장실은 깨끗하지 않았다. 객실 청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탈을 부리면서도 정작 자기 방의 청결 상태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이 사장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깨끗한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자기 방은 하루 묵어가는 방이 아니니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고.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고 담뱃재도 묻어 있고 소파에서는 땀 냄새도 적당히 풍겨야 한다고. 사장의 그런 요구가 청소원들에게는 더 힘겨웠다. 사람 냄새가 날 만큼 적당히 지저분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꽁초 쌓인 재떨이를 비우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비운 재떨이를 닦아놓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 그때마다 청소원들은 그것이 해도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공연히 안절부절 못했다. 소파의 쿠션을 털 때도 책상 위를 마른 걸레로 닦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윤이 내려다보고 있는 사장실 바닥 카펫에는 담배 자국이 있었다. 며칠 전 청소를 할 때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마 사장은 사장실에 있는 동안에도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며 줄담배를 피워대는 모양이었다. 그런 사장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윤의 시선이 언뜻 사장의 얼굴로 가 닿았는데 마치 불에 댄 듯 그 시선은 얼른 다시 바닥으로 떨궈져 내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참을 수 없는 것은 웃음이었다. 물레방앗간을 외치던 그의 새된 음성이 떠오르고 한낮의 모텔 마당 한복판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러브체어에 올라앉아있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럼 사랑은 어디서 하라는 거냐는 그의 탄식이 떠오르고 윤은 있는 힘껏 주먹을 쥐었다. 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사장이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도 실은 청소는 미뤄둔 채 러브체어에 올라앉아있던 그녀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자세로 사장이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을 때 그녀가 터뜨린 웃음소리 때문일 것이었다. 그러나 한번 가슴속으로 고여들기 시작한 웃음의 충동은 이미 속수무책이었다. 어금니까지 앙담은 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들었다. 이봐, 아줌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사장이 기어코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꽝 내리쳤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의 앙담은 입술 사이에서 기어코 으흑 하고 울음소리 같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뭐야? 아줌마, 우는 거야? 사장이 놀란 듯 목소리를 낮춰 물었으나 느닷없이 쩔쩔매는 듯한 사장의 그 목소리는 윤의 웃음보에 불을 질러버렸다. 으흑 했던 그 소리가 울음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삽시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장이 책상 위에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가 싶더니 윤의 뒤쪽에서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알프스산의 풍경화를 담고 있는 거대한 액자가 산산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로서는 알 수 없는 곳. 지구 반대편의 산과 구름과 하늘은 순식간에 잘게 깨어진 유리 조각이 되어버렸다. 윤은 전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 그 종점에서 다시 표를 끊어 또다시 전철에 올라탔다. 사장실에서 쫓겨나온 뒤 윤은 다른 직원들의 충고대로 잠시 사장의 눈을 피해 있기로 했다. 세탁실이나 청소원 대기실에 숨죽여 있더라도 사장이 일부러 그녀를 찾아다닐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모텔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좋겠다 싶었다. 사장의 화가 어느 정도 풀리기까지를 기다려 그녀는 사장에게 잘못을 빌 작정이었다. 그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려면 일자리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잠자리가 제공되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모텔에서 쫓겨난다면 당장 그녀에게 갈 곳이라고는 집밖에 없었다. 남편이 누워있는 집, 늙은 시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집. 그녀에게 집은 돌아가야 할 곳이었다. 그녀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한은 언제든지. 그러나 돌아가는 순간부터 집은 떠나야 할 곳이 되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떠나야 할 곳. 떠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할 곳. 그러나 윤에게는 아주 떠나야 할 곳 같은 데는 없었다. 윤에게는 친정이라 이름 붙일 만한 데가 없었다. 부모는 그녀가 어려서 세상을 떴고 그녀를 보살피던 할머니도 그녀가 어른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을 떠버렸다. 남편을 만나기까지 그녀는 늘 혼자였다. 남편이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가 감동한 것은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널 위해 평생 살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남편에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쌌다. 우리 집.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녀에게도 집이 생긴 것이었다. 내 집, 내 방이 아니라 우리 집 말이다. 여보, 그날이 생각나네. 우리 집의 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나는 당신이 내게 말했던 우리 집이란 게 그렇게 낡고 누추하다는 데에 놀라 입이 그만 딱 벌어졌지. 손바닥만한 마당에는 철사줄로 엉켜놓은 플라스틱 함지박에 구조물이 고여있고 그 바로 옆에는 온갖 고철 덩어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고 무슨 사과 괴짝들은 그렇게 많았을까? 그 사과 괴짝 속에는 10년, 20년도 더 되었을 것 같은 신발들이 가득 들어있었지. 당신 어머니는 무엇이든 내다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 좁은 마당은 쓸모없는 물건들의 쓰레기장 같아 보였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니까. 겨우 2칸뿐인 방은 오죽했을까. 벽은 비 얼룩으로 젖어 다 일어나 있고 그 틈틈으로 쏟아져 내린 쥐똥들이 무더기였어. 방 안에도 사과 괴짝들이 있었지. 한 괴짝 안에는 양말, 또 한 괴짝 안에는 속옷, 또 한 괴짝 안에는 바지.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살림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 설거지한 그릇하고 수저조차도 가지런히 놓지를 못하는 양반이었으니까. 방 닦은 걸레도 마당의 더러운 함지박 안에 툭 던져놓고 한나절이나 잊어버리고 있고 반찬 그릇 덮는 뚜껑도 한번 제대로 귀 맞춰 놓는 걸 못 봤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평생 바깥 일만 했지 집안일에는 시간 팔 겨를이 없었던 양반이라고 당신이 변명처럼 말을 할 때 어머니는 도끼 눈이 되어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 당신 알아? 그날 내가 우리 집에 처음 가던 날 당신이 잠깐 화장실에 가고 내가 쭈뼛쭈뼛 어머니를 도울 양으로 부엌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내 팔뚝을 핥히면서 난데없이 요년 하고 소리를 쳤어.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건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냥 단 한 번 요년 그 소리뿐이었으니까. 팔뚝의 핥힌 자국도 아마 어디서 이미 생겨난 것일 거라고 난 그냥 그렇게 믿어버렸지 뭐야. 그러나 놀란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서 우리 집에서 처음 먹던 밥 나는 그만 국그릇을 엎어버렸지. 여보, 그래도 난 그날 얼마나 행복하던지.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인사 한번 제대로 안 올린 시어머니 사는 집을 거기가 이제부터 우리 집이라고 짐부터 싸가지고 들어가던 날. 여보, 나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던지. 당신 기억나? 그날 밤 여인숙도 여관도 아닌 우리 집 방 안에서 그래도 이불 하나는 정갈했던 방 안에서 당신 품에 안겨 내가 했던 말. 몸은 다 죽었어도 정신은 나날이 맑은 당신 기억하겠지? 난 첫사랑을 이뤘어요. 당신이 내게 첫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지. 내 몸과 내 마음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만 열려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지. 그날 당신의 숨소리가 기억나네. 그 가쁘던 숨소리.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하던 그 거센 숨소리가.
윤이 알프스 근방으로 되돌아온 것은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었다. 밤늦은 시간, 모텔 바깥에서 바라보는 러브호텔 밀집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네처럼 보였다. 건물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교들을 뽐내 고풍적이거나 초현대적으로 지어졌고 하나같이 다 밝은 네온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밝은 네온빛 사이로 멀리 언덕 위 알프스의 간판도 보였다. 1년 전 건물 개축을 하면서 사장은 엄청난 돈을 들였으나 아무래도 세련된 것과는 거리가 먼 사장은 네온도 꼬마 전구가 반짝이는 것 정도로만 만족했다. 그러나 윤에게는 언덕 위 그 간판이 정겨웠다. 윤은 언덕 아래에서 그 정겨운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동안을 망설였다. 아직은 사장을 면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윤은 한숨 끝에 왔던 길을 되짚어 걷기 시작했다. 멀지 않은 곳에 포장마차가 보였고 윤은 저녁을 걸은 것을 그제야 생각해냈다. 갈 곳이 생긴 게 다행이라는 듯 윤은 서둘러 포장마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요기를 하면서 사장에게 용서를 빌 말을 궁리할 수 있을 것이었다. 포장마차 안은 이제 곧 러브호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쌍쌍의 남녀들이 마시는 술 냄새와 안주 냄새로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윤은 포장을 들추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빈자리에 앉아 가락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그 포장마차 안에 혼자인 손님은 윤과 안주 진열대 앞에 의자 하나만 차지하고 앉아 바쁜 주인에게 자꾸 술을 권하고 있는 늙은 남자 한 사람뿐이었다. 늙은 남자는 가뜩이나 바빠서 단무지 한 접시 더 달라는 소리조차 성가실판인 주인에게 듣거나 말거나 장광설을 늘어놓는 중이었다. 웅얼거리듯 울려오는 그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찢어질 듯한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다가 난데없이 연애 시절의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불효하는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다가 정치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윤이 가락국수 한 그릇을 다 먹고 지갑에서 돈을 꺼낼 즈음에 그 늙은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돈을 꺼내면서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주인 양반, 그럼 도대체 사랑은 어디 가서 하라는 거요? 그 늙은 남자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윤은 그 남자가 바로 사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윤은 지갑에서 꺼낸 지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서둘러 사장의 뒤를 쫓아 포장마차를 나섰다. 어쩌면 잘못을 빌 기회는 지금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사장님, 저 잘못했어요. 사장의 뒤를 쫓는 바쁜 걸음과 함께 윤의 입술도 바쁘게 달싹거렸다. 당장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일하게 해주세요. 웃은 건 정말 잘못했어요. 사장은 취한 사람 특유의 걸음걸이로 느리게 걷고 있었다. 그러나 윤은 마음과는 다르게 선뜻 사장을 불러 세울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그 정도의 말로는 사장의 화를 풀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게는 병든 남편이 있어요. 그러나 한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청년이었지요. 그의 어깨와 등은 늘 까맣게 타 있고 또 늘 꺼풀이 일어나 있었지요. 나는 그의 어깨에 일어난 꺼풀을 가만가만 뜯어내며 그의 비린 땀 냄새를 맡던 것을 기억한답니다. 그때 나는 그를 사랑했지요. 그는 내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순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나는 지쳤어요. 3년이면 돌부처도 돌아앉을 만한 시간이에요. 내가 그의 몸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이젠 노동에 지쳐있던 그의 검붉은 어깨 위에 일어난 꺼풀 정도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벗겨내면 또 새 살로 돋아오르던. 그러나 이제는 아주 사라져버린,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그러니 아직은 사장님, 날 알프스에 있게 해주세요. 그를 아주 버릴 수 있게. 사장님, 내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사장은 대취한 것 같았다. 그의 뒤를 쫓고 있는
한 여자의 마음속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는 흔들흔들 걸으며 홀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어디 가서 하냐고. 도대체 어디 가서.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문득 길 한복판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했다. 뭐가 문제라는 거야? 딴 데도 아니고 꼭 내 집에서 새끼를 내는 것들도 있는데 딴 데도 아니고 꼭 내 집이어야만 한다는데 그놈들은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윤은 더 이상 사장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었다. 사장은 길을 건너고 있었고 사장과 윤 사이로 승용차 2대가 연거푸 지나갔다. 그러는 사이 사장은 이미 차도를 다 건너 언덕 위의 알프스 가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또 무엇이 복받치는가 느닷없이 허공으로 주먹을 흔들어대기도 하면서 사장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윤은 그 뒷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사장하고만 마주치면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곤 하던 웃음은 슬픔으로 인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쩌면 저 사람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웃음이 터졌는지도 모르겠구나.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처음 모텔 알프스의 문을 열고 사장실에서 그를 면대하던 첫 순간부터 모텔 알프스의 사장이 아니라 물주전자 받쳐들고 숙박에 써달라고 객실문을 두드리던 알프스 장의 주인이어야 할 것 같은 그 늙은 남자를, 그리고 그 남자가 그날 입 밖에 냈던 물레방앗간이라는 말을 아마도 나는 좋아했던 모양이구나. 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장이 건넌 건널목도 없는 길을 고양이 한 마리가 재빠르게 뛰어 건너는 것이 보였다. 고양이는 사장이 걸어 올라간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다가 문득 멈춰서 윤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빛이 쨍하고 빛났다. 고양이의 그 눈빛이 윤의 가슴을 베어내는 듯했다. 그날 밤 윤은 자정이 가까워서야 집으로 들어섰다. 가져갈 것이라곤 불행밖에 없는 집의 대문에 빗장이 채워진 적은 없었다. 집엔 불이란 불은 전부 꺼져 있었다. 그래도 달빛인지 골목의 외등빛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마당이 밝아 윤은 피할 것은 피해가며 기척 없는 남편의 방문을 열 수 있었다. 남편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윤은 그의 침대를 마주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여보, 자?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잠든 척하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를 깨우기 위해 그의 발바닥을 간지려 본다든가 하는 일은 이젠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감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윤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장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을 오래 쳐다보았다. 여보, 정말 자는 거야? 윤이 다시 물었으나 남편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설령 남편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에겐 자는 척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었다. 그에겐 이젠 말할 수 있는 몸 같은 것은 없었다. 윤은 무릎걸음으로 천천히 남편에게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소용없는 일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의 다리를 흔들었다. 남편의 다리에 저항의 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윤은 그 다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지 마, 당신. 당신 아직도 살아있는 거 다 알아. 나보다 먼저 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러나 남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고 윤의 눈꺼풀이 졸음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저 홀로 무거워졌다.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몫의 이부자리를 침대 아래에 펴기 위해 몸을 일으키다 말고 윤은 갑자기 남편의 다리를 침대 한쪽으로 밀었다. 그러고는 이번엔 엉덩이를, 가슴을, 그리고 팔을,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베개 한쪽으로 밀 때까지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다. 윤은 남편의 좁은 침대에 몸을 누이고 남편의 저항 없는 팔을 들어 팔베개를 했다. 갑자기 뺨이 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손바닥으로 뺨을 문대보니 물기가 만져졌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물기가 남편에게서부터 흘러나와 그녀의 뺨까지 적시고 있었다. 윤은 자신의 얼굴에 젖은 물기를 닦아내는 대신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남김없이 옷을 벗은 몸으로 남편의 몸을 끌어안았다. 저항 없는 몸이 출렁하고 윤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졌다. 윤은 남편의 얼굴을 자신의 목에 묻게 했다. 여보, 나를 물어. 손가락이 아니라 내 목을 물어뜯어. 그러고는 절대로 놓지 마. 윤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뺨의 물기가 점점 더 흥건해져 갔다. 그렇다면 울고 있는 것은 난가? 눈물 같은 건 완전히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랜 윤이었다. 윤은 차마 그 물기의 근원을 확인할 수 없어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러면 아주 떠나게 될까봐. 떠나서는 아주 돌아오지 않게 될까봐. 그날이 바로 오늘일까 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번쩍 뜬 윤의 눈빛이 느닷없이 반짝 빛났다. 시어머니구나. 첫날 밤 그때처럼 늙은 시어머니가 방 안을 엿보고 있구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기 직전이면 언제나 그런 것처럼 윤의 눈빛이 아연 밝아졌다. 윤은 벼락같이 일어나 방문을 와락 열어젖혔다. 그러나 그 벼락 같던 행동이 무색하게 방문 밖은 텅 빈 적요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윤은 잠시 멍청해져서 넋을 놓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마당 한가운데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엇이었나? 무엇이 나를 불렀나? 대답은 긴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대문 옆 담장 위였다.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번에는 짧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새끼 잃은 어미 고양이였다. 갓 낳은 새끼들을 물속에 잠겨 죽인 어미 고양이. 그 늙은 고양이가 새끼들을 찾고 있었다. 윤은 가만히 방문을 가로막고 있던 자신의 몸을 비켰다. 보렴, 여기에 너희 새끼가 있다. 살아있는 몸을 잃어버린 딱한 아들, 그리고 살아있는 몸뿐인 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생의 끝까지 갈 기억들이 있다. 담장 위에 늙은 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빳빳하게 세운 꼬리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다시 한번 긴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방 안에 누워있던 남편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불 꺼진 건넌방 늙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담장 위에 고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지붕 쪽으로 느리게 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참 모질지요. 저는 세상이 누군가에겐 금빛처럼 빛나는 모습이라면 윤이라는 여자에겐 그냥 모질다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시밭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윤에게 굴레구나. 벗어나기 힘든 굴레. 이 굴레가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굴레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 이건 뭘까요? 달콤하고 너무나 향기로운 맛이어서 한번 빠지면 먹다가 죽어도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뜨거운 열망의 열매 아닌가요? 윤은 그 뜨겁고 달짝지근한 열망의 열매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게 해준 남편을 아마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윤의 발목을 잡는 그것이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며 의무이며 죄책감 같은 것일지라도, 또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사랑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 불행했던 윤에게 우리 집이라는 따뜻한 단어를 선물해 준 것은 지금은 산송장처럼 누워만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산 후 얼마 동안의 아름다웠던 사랑의 시간은 벼락 같은 사건으로 인해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윤에겐 희망 없는 시간만이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윤이 말한 것처럼 3년이면 돌부처도 돌아앉게 할 만큼 행복이 끝난 이후의 시간은 참으로 참혹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죽지도 않고 누워있는 남편을 떠나버리고 싶을 만큼요. 그래서 빨리 죽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남편이 죽어주기를 바랬던 적도 있었죠. 이 작품 속 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저는 문득 윤의 처지가 된다면 나는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칠 때면 어쩌면 한순간, 아주 짧은 한순간엔 윤과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무 미안해지더군요. 상대방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 자신이 많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심정을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윤이 품었던 생각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지는 인간의 당연한 마음에 대해 어떻게 나쁘다, 좋지 않다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상대를 쓰다듬고 싶고 안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상대의 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감정이 영원할 수 없듯이 사랑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는 건가요? 남는 것은 사랑의 찬란했던 기억들 뿐이겠죠. 그 기억의 파편들을 끌어안고서 이것도 사랑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윤처럼요. 윤이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불행의 본거지라고 생각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 남편을 끌어안는 마지막 장면은 이제는 기억밖에 남지 않은 사랑일지라도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것을 떼어놓고 도망가지 않고 지키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로 보여서 저는 마음이 좀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는 상대를 얼마나 오래 진심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만약 현재 사랑하고 계시다면 마음껏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사랑의 강이 마르는 날이 올지라도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믿고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게요.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김인숙 작가의 모텔 알프스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단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